서울의 밤은 화려한 불빛으로 수놓아져 있었지만 한남동 최고급 펜트하우스 안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강도준은 칠흑같이 어두운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 앞에 서서 날카로운 식칼로 식재료를 손질하고 있었다. 도매 칼날이 닿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지며 넓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실에 정적을 깨뜨렸다. 그 리듬은 기이할 정도로 규칙적이고 정확했다. 그는 아내가 젓가락 한 번 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장인이 작품을 완성하듯 꼼꼼하고 신중하게 2시간째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중이었다. 외부인의 눈에 비친 강도준은 거대 건설기업 JM그룹의 여주인 윤세아를 아내로 맞이한 운 좋은 전업주부의 이상적인 표상이었다. 그는 항상 단정한 외모와 선량한 미소를 띠고 있었으며 아내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했다. 하지만 그 유순한 껍데기 뒤에 날카로운 지성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이 가식적인 평화를 얻기 위해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시간의 먼지 아래 묻어버린 채 유능한 아내의 그림자로 사는 것에 만족해했다. 그녀가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지켜주는 하는 말이다. 띠띠띠. 전자도록에 익숙한 기계음이 울리며 이 집의 실질적인 주인이 돌아왔음을 알렸다. 육중한 나무 문이 열리고 윤세아가 들어왔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차가운 바닥을 울리며 거만하게 퍼져나갔다. 그녀는 명품 핸드백을 가죽 소파 위로 거칠게 내던졌다. 짙은 화장으로도 감출 수 없는 피로와 짜증이 얼굴에 가득했다. 세아는 부엌에 서 있는 남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값비싼 블레이저 재킷을 벗으며 걸어 들어갔다. 드러난 그녀의 어깨선은 매혹적이었지만 상대를 압도하는 권위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당신이 좋아하는 라벤더 오일을 넣은 목욕물을 준비했어요. 저녁도 막 다 됐는데 지금 바로 드시겠어요? 도준이 물었다. 그의 중저음 목소리는 다정했고 팽팽한 긴장감을 누그러뜨리려 애쓰고 있었다. 그는 칼을 내려놓고 깨끗한 행주로 손을 닦으며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부엌에서 나왔다. 그의 시선은 세아의 차가운 얼굴에 머물며 작은 곡의 끄덕임이라도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거운 침묵과 귀찮다는 듯한 손짓뿐이었다. 세아는 소파에 앉아 몸을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오만함과 경멸이 묻어나왔다. 그런 쓸데없는 질문으로 날 귀찮게 하지 마. 오늘 회사에서 늙은 주주들 상대하느라 진이 다 빠졌으니까. 곧 민우가 신도시 프로젝트를 의논하러 올 거야. 당신은 음식이나 좀 더 준비하고 제일 좋은 와인을 꺼내와. 그리고 괜히 일 얘기하는 주위에 얼쩡거리지 말고. 당신은 어차피 들어도 모를 테니 봉사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이나 다하라고. 도준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안경 너머 눈동자 깊은 곳에서 번뜩인 서늘한 빛을 감췄다. 박민우. 대학 시절부터 도준의 가장 친한 친구였으며 현재는 JM그룹 내에서 세아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다. 민우가 승승장구하며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친구를 은근히 무시하기 시작한 이후로 세 사람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뒤틀려 있었다. 도준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차가운 대리석 상판을 꽉 쥐었다. 한 남자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이 느껴졌다. 차에 10분도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다시 울렸고 이번에는 박민우가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몸에 딱 맞는 맞춤 정장을 입고 머리에 포마드를 잔뜩 바른 그는 입가에 거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민우는 도준을 스쳐 지나가며 인사를 대신해 그의 어깨를 툭툭 쳤다. 지극히 무례한 태도였다. 민우의 몸에서 나는 짙은 향수 냄새가 도준의 코를 찔렀다. 그것은 사치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로 올라가려는 자의 야심이 뒤섞인 냄새였다. 어이 친구, 그 앞치마가 꽤 잘 어울리는데 내 그 팔자 편한 인생이
정말 부럽다니까. 민우가 비아냥거렸다. 그는 마치 집 안에 있는 쓸모없는 물건을 감정하듯 도준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는 세아의 옆자리에 앉았다.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기엔 두 사람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웠다. 도준은 묵묵히 크리스털 잔에 레드 와인을 따랐다. 그의 동작은 여전히 매끄럽고 전문적이었으며 그 저급한 도발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듯했다. 세아는 와인잔을 들어 붉은 액체를 가볍게 흔들었다. 남편을 볼 때의 차가움과는 달리 민우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묘하게 끈적거렸다. 그만 놀려 민우. 본론에 집중해야지.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매집하는 계획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 다가올 주주총회 전에 어떤 실수도 용납 못해. 이사회 의장 자리는 온전히 내 것이 되어야 한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탐욕스러웠으며 바로 옆에 서 있는 도준의 존재는 안중에도 없었다. 도준은 뒤로 물러나 정성껏 준비했으나 이제는 욕망과 권력의 식탁 위에 불필요해진 음식들을 조용히 정리했다. 그는 유령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전직 요원의 예민한 청각은 소파에 앉은 두 사람의 단어사나 숨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포착했다. 심장 박동과 목소리, 톤의 변화, 그런 비언어적 신호들은 이 관계가 단순한 업무 파트너 이상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아내와 가장 친한 친구 사이에서 검은 공모가 싹트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모든 건 내 통제에 있어. 그 늙은이들도 조만간 무릎 꿇고 주식을 팔겠다고 애원하게 될 거야. 민우가 말했다. 그의 손이 소파 등 바디를 타고 은밀하게 내려와 세아의 드러난 어깨를 가볍게 스쳤다. 법적인 남편이 보는 앞에서 행해진 대담한 행동이었지만 세아는 거부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였다. 부엌의 어두운 구석 와인, 냉장고 유리문에 비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도준의 눈이 위험하게 가늘어졌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존중은 이미 무너졌고 그가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 짓밟혔다는 것을. 하지만 감정적인 배신보다 도준의 신경을 곤두서게 한 것은 그들이 도준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속삭이는 대화의 내용이었다. 비자금, 해외 계좌, 희생양 같은 단어들이 그의 귀에 꽂히며 무시무시한 음모의 퍼즐을 맞춰가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었다. 대규모 경제범죄를 모의하고 있었으며 그 잠재적 피해자는 다름 아닌 도준 자신이었다. 도준은 다른 와인병을 집어들고 라벨을 확인하는 척하며 조금 더 그곳에 머물렀다.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결혼 생활에 조금이라도 되돌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런데 도준 씨는 어쩌려고 그 돈을 도준 씨 명의의 비밀 계좌로 빼돌리면 경찰이 의심하지 않을까? 세아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조용한 공간 속에서 그 말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도준의 귓가를 때렸고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신락 같은 희망마저 지워버렸다. 민우가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경멸과 잔인함이 가득한 웃음이었다. 걱정 마. 그 자식은 금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야. 내가 내미는 서류라면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할걸. 우린 녀석을 완벽한 제물로 만들 거야. 법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내 인생에서 그 자식을 합법적으로 치워버리는 거지. 놈이 감옥에 들어가면 우린 당당하게 함께하면서 JM그룹을 차지하는 거야. 아무도 뭐라 못할걸. 도준의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함은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살수 샤슈의 본능이 깨어나는 신호였다. 그가 와인병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의 망치 소리처럼 단호했다. 자신의 희생과 인내가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착각은 호의를 권리로 아는 자들에게는 그저 어리석음일 뿐이라는 잔혹한 현실로 증명되었다. 탐욕스러운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자신들이 사냥하려는 먹잇감이 누구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도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호흡과 표정을 조절했다. 그가 다시 거실로 돌아섰을 때 입에는 익숙한 선량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대화 중에 죄송합니다만 와인에 곁들일 얼음이 좀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방금 자신의 사형 선고를 들었다고는 아무도 의심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 소름 끼치는 침착함이야말로 그의 가장 무서운 무기였으며 과거 참혹한 전장에서 그를 살아남게 한 원동력이었다. 세아와 민우는 흠칫 놀라며 떨어졌지만 곧 가식적인 자연스러움을 되찾았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빨리 좀 부탁하네 친구. 아주 중요한 얘기 중이었거든. 그는 도준의 뒷모습을 승리감에 도취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자신이 깔보는 그 친구가 지금 목표물을 확정한 맹수의 기세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방 안의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상류층의 화려한 가면이 벗겨질 순간을 예고하고 있었다. 부엌으로 들어온 도준이 냉장고 문을 열자 뿜어져 나온 냉기가 얼굴에 닿았다. 타오르는 분노를 식혀주진 못했지만 강철 같은 결의는 더욱 단단해졌다. 빛나는 금속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안경 너머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인 남편의 것이 아니었다. 차갑고 잔혹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손가락을 가볍게 움직이며 한때 수많은 적의 목숨을 쥐락펴락했던 양손의 힘과 감각을 되살렸다. 이런 게임을 원한다 이거지. 그가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그는 얼음 트레이를 꺼냈다. 유리통에 얼음이 떨어지며 짤랑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도준의 머릿속에서는 불길한 경종처럼 울렸다. 슈퍼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듯 때 방역의 계획이 그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수립되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 그들을 폭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희망과 야망의 정점에 오르도록 내버려 둔 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떨어뜨릴 것이다. 고양이와 쥐의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 집안의 진짜 쥐새끼는 그가 아니었다. 도주는 얼음통을 들고 거실로 돌아와 두 배신자 앞에 부드럽게 내려놓았다. 여기 있습니다. 두 분 생산적인 저녁 시간 보내시길. 그는 세아와 민우를 마지막으로 훑어보며 그들의 얼굴에 서린 오만함과 만족감을 뇌리에 새겼다. 그것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행복의 모습일 테니까. 오늘 밤부로 무능력한 전업주부 강도준은 죽었다. 전설적인 유령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공의를 집행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지난밤의 불길한 만찬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 위태롭게 흘러갔다. 윤세아와 박민우는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으며 거침없이 행동했다. 도준이 장을 보러 나가거나 정원을 손질하는 짧은 틈을 타 민우는 서재에 잠입하여 조작된 서류들을 금고 깊숙한 곳에 심어 놓았다. 도준은 그 모든 과정을 집 안 곳곳에 숨겨둔 초소형 피놀 카메라를 통해 스마트폰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수법은 치밀한 척했지만 전문가인 도준의 눈에는 허점투성이인 아마추어의 장난에 불과했다. 민우가 심어놓은 페이퍼 컴퍼니의 송금 내역서는 너무나도 조잡해서 노련한 수사관이라면 단번에 조작임을 알아챌 수준이었다. 도준은 쓴웃음을 지으며 그들이 떠난 후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장갑을 끼고 금고를 열어 민우가 남긴 서류를 꺼내 태워버렸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위조한 훨씬 더 정교하고 그럴듯한 이중 장부를 그 자리에 채워 넣었다. 그가 감옥에 가려면 어설픈 혐의가 아니라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래야만 적들이 안심하고 방심할 테니까. 도준은 자신의 노트북에도 악성 코드를 심어 외부에서 해킹당한 흔적을 지우고 마치 자신이 직접 기업 기밀을 경쟁사에 전송한 것처럼
로그 기록을 새로 썼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을 증거를 스스로 완벽하게 다듬고 있는 셈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거대한 전략의 일부였다. 그는 적들이 마련해준 감옥이라는 무대 뒤편으로 잠시 퇴장하여 그곳에서 새로운 판을 짜야만 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 그는 가장 안전한 대피소를 스스로 구축하고 있었다. 운명의 날 아침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새벽에 푸른빛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한남동의 고요한 새벽 공기를 찢어 발겼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을 때 도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막 내린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있었다.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구둣발로 거실에 난입했다. 그들은 마치 테러리스트를 제압하듯 고함을 지르며 들어왔지만 정작 용의자인 도준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커피잔을 입가에 가져갔다. 강도준 씨, 당신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석검사가 영장을 눈앞에 들이밀며 소리쳤다. 그의 뒤로 수십 명의 수사관이 우르르 몰려가 서재와 안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값비싼 도자기와 예술품들이 거칠게 다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났지만 도준의 시선은 오직 검사의 눈동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이 담겨 있어 오히려 기세등등하던 검사가 순간 멈칫했다. 2층 계단 위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윤세아가 실크 가운 차림으로 뛰어내려오며 혼비백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의 연기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이게 무슨 짓들이에요?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지 못해요. 그녀는 수사관들을 막아서는 척하며 도준에게 달려왔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횡령이라니. 당신이 회사 돈에 손을 댔다는 게 사실이야. 그녀의 눈에는 거짓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떨리는 손은 도준의 옷깃을 잡고 있었다. 도준은 아내의 필사적인 연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힘은 걱정이 아니라 경멸과 희열이었다. 세아 진정해. 오해가 있을 거야. 도준이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세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오해 검찰이 영장까지 들고 왔는데 오해라고 당신 그동안 집에서 살림만 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내 회사를 갉아먹고 있었던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표독스럽게 변했다. 그때 박민우가 JM그룹 법무팀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현관으로 들어왔다. 그는 마치 구세주처럼 등장했지만 그가 데려온 변호사들은 도준을 방어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라 그를 가두기 위한 창이었다. 민우는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검색에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JM그룹 전략기획본부장 박민우입니다. 회사 차원에서도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그는 대놓고 도준을 범죄자 취급하며 선을 그었다. 본부장님 금고에서 이중 장부와 차명 계좌 리스트가 발견되었습니다. 서재에서 뛰쳐나온 수사관이 증거물이 담긴 압수봉투를 흔들며 외쳤다. 민우와 세아의 시선이 교차하며 은밀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민우는 과장된 한숨을 내쉬며 도준에게 다가왔다. 도준아, 설마 했는데 진짜였냐 친구로서, 그리고 회사의 임원으로서 정말 실망이다. 어떻게 세아를 두고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 네가 사람이냐? 민우의 비난은 쐐기를 박는 결정타였다. 도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갑을 든 수사관이 그에게 다가왔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에 닿아 찰칵 소리를 내며 잠겼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변호사를 부르라고 소리쳤겠지만 도준은 그저 담담히 양손을 내밀었다. 변호사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이 맞다면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의 자백과도 같은 발언에 실내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세아조차 예상치 못한 반응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너무나 쉬운 승리였다. 수사관들이 도준의 양팔을 잡고 현관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민우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도준의 옆에 바짝 붙어 따라 걸었다. 그는 주위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춰 도준의 귓가에 속삭였다. 미안하게 됐다, 친구야. 하지만 네가 너무 무능해서 우리가 좀 도와준 거야. 감옥밥이 입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예쁜 아내는 내가 밖에서 아주 잘 위로해 줄 테니 걱정 말고 푹 쉬다 와라.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비열한 조롱이었다. 현관문 앞에서 도준의 발걸음이 뚝 멈췄다. 그를 잡고 있던 건장한 수사관 2명이 휘청거릴 정도로 강한 힘이었다. 도준은 고개를 돌려 민우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안경 너머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사람 좋은 남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맹수의 눈빛 혹은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의 형상이었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공포에 질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민우야. 도준의 목소리는 지극히 낮고 침착했으나 그 울림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품고 있었다. 높은 곳에서의 전망은 아주 아름답겠지. 마음껏 즐겨둬라. 하지만 명심해.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는 말을. 그리고 내려오는 길은 네가 올라간 길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고통스러울 거야. 도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기괴한 미소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패배자의 표정이 아닌 게임의 주도권을 쥔 자의 여유였다. 무슨 헛소리야. 민우가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도준은 대답 대신 세아를 한번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도준의 달라진 분위기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도준은 다시 앞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들을 호위병처럼 거느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걸어나가는 듯한 위압감이 풍겨나왔다. 펜트하우스 밖에는 이미 정보를 입수한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있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고 질문들이 빗발쳤다. 강도준 씨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JM그룹 회장님과는 공모한 겁니까? 아내분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도준은 쏟아지는 빛 속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지도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이 모든 광경을 기록하려는 듯 침묵을 지켰다. 호송차의 뒷문이 열리고 도준이 탑승했다. 철창이 쳐진 창문 밖으로 멀어지는 자신의 집, 그리고 2층 테라스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내려다보는 2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들은 지금 축배를 들고 있을 것이다. 자신들이 완벽한 승리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하지만 도준은 호송차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이 심어놓은 증거는 단순한 횡령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JM그룹의 비자금 구조 전체를 파헤칠 수 있는 트로이의 목마였다. 도준이 일부러 수정해놓은 장부에는 민우와 세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과 연결된 계좌 정보가 암호화되어 숨겨져 있었다. 검찰이 그 장부를 분석하는 순간 표면적으로는 도준의 죄가 드러나겠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수사망은 결국 몸통인 그들을 향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시점은 도준이 감옥 안에서 충분히 힘을 기르고 난 후가 될 것이었다. 그는 시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차량은 도심을 가로질러 구치소로 향했다. 도준은 수갑찬 손을 무릎 위에 편안하게 올려놓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데이터베이스가 빠르게 회전하며 앞으로 만날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그가 현역 시절 잡아넣었던 거물급 범죄자들,
그리고 그에게 빚을 진 어둠의 실력자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일반인에게 감옥은 지옥이지만 유령에게 그곳은 최고의 사냥터이자 가장 안전한 작전 본부였다. 호송차가 덜컹거리며 정문 통과를 알렸다. 높은 담벼락과 감시탑이 위압적으로 다가왔지만 도준에게는 그저 익숙한 전장일 뿐이었다. 도착했습니다. 내리세요. 교도관의 퉁명스러운 목소리에 도준은 눈을 떴다. 이제 선량한 남편 강도준의 역할극은 끝났다. 이 차가운 콘크리트 벽 안에서 그는 본래의 모습인 무자비한 전략가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햇살이 역설적이게도 그의 새로운 시작을 비추고 있었다. 교도관들이 그를 인계받아 신체 검사실로 데려갔다. 죄수복으로 갈아입는 과정은 굴욕적이었지만 도준은 묵묵히 따랐다. 그의 탄탄한 근육질 몸에 새겨진 수많은 흉터들이 드러나자 껄렁대던 교도관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의 흔적이 아니라 칼과 총알이 스치고 지나간 전사의 훈장이었다. 도준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짧게 중얼거렸다. 오랜만이군. 그의 눈빛은 이미 사냥을 시작한 맹수의 것으로 변해 있었다. 배정받은 독방에 들어선 도준은 낡은 매트리스 위에 앉았다. 좁고 습한 방이었지만 펜트하우스의 화려함보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그곳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지만 이곳은 적나라한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세아와 민우가 파티를 즐기고 있을 지금 그는 그들의 파멸을 위한 첫 번째 술을 놓기 시작했다. 복수는 뜨겁게 시작되었지만 마무리는 가장 차갑게 끝날 것이다. 서울구치소의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강도준이 배정받은 홍어실은 곰팡이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역겨운 악취로 가득 차 있었다. 5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 7명의 사내들이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방의 가장 안쪽, 소위 상석기라 불리는 곳에는 목덜미까지 문신이 뒤덮인 거구의 사내가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그는 새로 들어온 신입을 흥미롭다는 눈빛으로 훑어보았는데 그것은 인간을 보는 눈이 아니라 가지고 놀 장난감을 발견한 짐승의 눈빛이었다. 방 안에 다른 수감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어이 신입. 인사가 없네. 여기가 호텔인 줄 아나 봐. 상석의 사내 일명 독사가 킬킬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그의 말 한마디에 주위에 있던 졸개 2명이 도준의 앞을 가로막으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일반인이라면 공포에 질려 다리가 풀릴 상황이었지만 도준은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수번이 적힌 명찰을 매만질 뿐이었다. 그는 방 안의 구조와 인원 그리고 사용 가능한 도구들을 건역 5초 만에 파악했다. 이들은 적수가 아니었다. 그저 귀찮은 파리떼에 불과했다. 도준의 침묵을 무시로 받아들인 독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독사가 손짓하자 졸개 중 한 명이 도준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졸개의 팔이 기이한 각도로 꺾였고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도준의 발이 그의 오금을 걷어찼다. 거구의 사내가 바닥에 무릎을 꿇는 데는 채 1초도 걸리지 않았다. 도준은 흐트러짐 없는 동작으로 독사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선량한 가장의 것이 아니었다. 수천 번의 사선을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생명을 경시하는 살기 샤치가 뿜어져 나왔다. 도준이 독사의 코앞까지 다가가자 천하를 호령하던 방장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도준은 나지막이 그러나 방 안에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다. 나는 조용히 지내다 가고 싶다. 내 구역을 침범하지 않고 내 잠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그 보잘것없는 왕놀이를 눈감아주지. 하지만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을 대려 한다면 그 손목을 영원히 쓰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건조한 사실의 통보였다. 독사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 남자는 건드려서는 안 될 진짜라는 것을. 그날 밤 도주는 방의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자리를 차지하고 누웠다. 독사와 졸개들은 입구 쪽 찬바람이 드는 곳으로 밀려나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웅크렸다. 감옥이라는 정글의 생태계가 단 3분 만에 재편된 것이다. 도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체스판을 그렸다. 이곳에서의 장악은 끝났다. 이제는 외부와의 연결 고리를 만들 차례였다. 그는 자신이 심어둔 변호사가 내일 아침 접견을 올 것임을 확신했다. 그의 예상대로 다음 날 기상나팔이 울리기도 전에 교도관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711 4번 변호인 접견. 접견실 유리 너머에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30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도준이 들어오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팀장님, 아니 강도준 씨,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그는 과거 도준이 이끌던 특수공작팀의 정보 분석관이자 현재는 대형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인 최진혁이었다. 도준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형식적인 인사는 생략하지. 진혁아, 내가 맡겨둔 그거든 확인했나? 도준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신뢰가 동시에 묻어났다. 진혁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다. 네,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압수한 이중 장부의 암호화 코드를 분석 중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대열을 낚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트로이의 목마를 집어삼킨 꼴이죠. 장부의 13번째 페이지에 숨겨진 히든 코드가 활성화되면 JM그룹의 해외 비자금 세탁 경로가 자동으로 국세청과 언론사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타이밍은 언제로 할까요? 진혁의 눈빛은 작전을 수행하는 요원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아직은 아니야. 도준이 고개를 저었다. 그들이 승리의 기쁨에 완전히 취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그때 터뜨려야 해. 지금은 미끼만 던져줘. 세아와 민우가 내부의 적을 의심하게 만들어라. 회사 내에서 도준의 사람으로 분류되었던 임원들의 명단을 흘리고 그들이 억울하게 숙청당하도록 유도해. 내부의 불만이 쌓이고 쌓여 폭발하기 직전까지 몰고 가야 한다. 도준의 지시는 잔혹할 정도로 치밀했다. 그는 단순히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적이 스스로 자멸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한편 JM그룹의 회장실에서는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윤세아는 통유리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를 감상하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드디어 눈엣가시 갔던 그 인간이 사라졌어. 민우 씨, 당신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횡령 증거를 만들어낼 생각을 했어? 그녀는 민우의 목에 팔을 감으며 웃었다. 도준이 감옥에서 겪고 있을 고초는 그녀의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앞길을 막던 장애물이 치워졌다는 해방감만이 가득했다. 박민우는 거만한 표정으로 회장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내가 말했잖아. 강도준, 그 멍청이는 평생 우리 손바닥 아니라고. 이제 주주총회만 잘 넘기면 이 회사는 완전히 우리 거야. 아, 그리고 오늘 재무이사를 해고했어. 감히 이번 사태에 대해 뒷조사를 하고 다니더라고. 본보기로 아주 처참하게 밟아서 내쫓았지. 민우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공포가 사람을 통제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세아는 문득 가슴 한구석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연행되던 순간 도준이 보여주었던 그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뇌리에서 맴돌았기 때문이다. 평소에 유순하던 남편과는 전혀 다른 마치 낯선 타인을 보는 듯한 그 이질감.
설마 그 사람이 뭔가 알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세아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다. 그래, 잘했어. 불필요한 잡음은 미리 없애는 게 좋지. 하지만 너무 무리하진 마. 아직 여론이 완전히 가라앉은 건 아니니까. 그 시각 구치소 운동장은 짧은 자유시간을 즐기려는 수감자들로 붐볐다. 도주는 운동장 한 구석 벤치에 앉아 따사로운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주변 방형 5m 이내에는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다. 이미 방장 독사를 제압했다는 소문이 쫙 퍼진 뒤였다. 그때 왜소한 체격의 중년 남자가 쭈뼛거리며 도준에게 다가왔다. 그는 한때 여의도의 연금술사라 불리던 전직 펀드 매니저로 작전 세력에게 이용당하고 덤터기를 써들어온 인물이었다. 저 강도준 씨 되십니까?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맞습니다만 무슨 볼일이죠? 남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도준의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소문 들었습니다. 독사를 한 방에 보내셨다고요. 그리고 변호사 접견 내용도 얼핏 들었습니다. JM그룹과 싸우고 계신다고요. 도준의 눈썹이 꿈틀했다. 구치소의 벽에는 귀가 달렸다는 말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도준은 당황하지 않고 남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래서요, 저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도준의 직설적인 질문에 남자는 마른 침을 삼켰다. 저도 복수하고 싶습니다. 저를 이곳에 쳐넣은 놈들이 바로 박민우와 결탁한 사채업자들입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놈들의 자금 흐름도가 전부 들어있습니다. 강도준 씨가 밖에서 판을 흔드실 거라면 제가 안에서 도울 수 있습니다. 남자의 눈에는 절박함과 함께 타오르는 증오가 서려 있었다. 도준은 미소를 지었다. 감옥은 역시 인재의 보고였다. 필요한 장기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이름이 뭡니까? 도준이 물었다. 김성훈입니다. 남자가 대답했다. 좋습니다, 김성훈 씨. 오늘부터 내 자산 관리인이 되시죠. 대신 보수는 돈이 아니라 당신을 배신한 놈들의 목으로 지불하겠습니다. 도준이 손을 내밀자 김성훈은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맞잡았다. 구치소 담장 안에서 JM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림자 연합이 결성되는 순간이었다. 도준은 김성훈을 통해 민우가 이용하는 지하 경제의 자금줄 정보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도준의 첫 번째 방역이 시작되었다. 진역을 통해 흘러나간 정보가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JM그룹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 기사 한 줄이 나오자마자 JM그룹의 주가는 출렁이기 시작했다. 아직은 소문에 불과했지만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기에는 충분했다. 이는 도준이 심어놓은 트로이의 목마가 아주 미세하게 작동하여 내보낸 첫 번째 신호였다. 회장실에서 보고를 받은 민우는 격분하여 전화기를 집어 던졌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헛소문이 새나가는 거야. 재무팀장, 당장 오라고 해. 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세아 역시 창백해진 얼굴로 태블릿 PC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민우 씨, 이거 그냥 찌라시가 아니야. 여기 언급된 수치가 우리가 지난달에 조작했던 그 수치랑 정확히 일치해. 이건 내부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정보라고. 두 사람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며칠 전 해고당한 재무이사를 향했다. 그 늙은이가 앙심을 품고 정보를 팔아넘긴 게 분명해. 민우가 책상을 내리치며 확신했다. 사실 그 정보는 도준이 2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그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감옥에 갇힌 무능한 남편이 이 모든 사태의 배후일 것이라고는. 그들은 엉뚱한 적을 찾아 헤매며 스스로의 조직을 더욱 파괴하기 시작했다. 도준은 저녁 식사 시간
식당 한쪽에 설치된 TV 뉴스를 보며 묵묵히 밥을 먹었다. 화면 하단에는 JM그룹 주가 하락에 대한 속보가 흘러가고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김성훈이 슬그머니 도준에게 눈짓을 보냈다. 시작됐군요 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도준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짧게 중얼거렸다. 이제 겨우 에피타이저가 나왔을 뿐이야. 메인 디시는 아직 오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밤이 깊어지자 도준은 독방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다음 수를 계산했다. 박민우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다. 이번 찌라시 사건으로 인해 그는 더욱더 편집증적으로 변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을 쳐내며 고립을 자초할 것이다. 그리고 세아는 그녀는 똑똑하지만 자만심이 강하다. 그녀는 자신의 판단을 맹신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힐 것이다. 도준은 주머니에서 진혁이 몰래 넣어준 가족 사진을 꺼내보았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세아의 얼굴 위로 차가운 달빛이 비쳤다. 기다려. 내가 나갈 때까지 그 자리를 따뜻하게 데워두라고. 도준은 사진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더 이상의 미련은 사치였다. 그는 이제 완전한 유령이 되었다. 감정 따위는 배제한 채 오직 목표만을 향해 움직이는 살상병기. 그가 그리는 큰 그림 속에서 감옥은 그를 가두는 우리가 아니라 그를 보호하는 요새이자 적들의 심장을 겨누는 통제센터였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끝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서울구치소에 육중한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며칠 만에 마주하는 바깥 세상의 눈부신 햇살이 강도준의 얼굴로 쏟아져 내렸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심호흡을 했다. 매캐한 도심의 공기조차도 자유라는 이름 아래서는 달콤하게 느껴졌다. 검찰은 결국 그를 기소하지 못하고 석방해야만 했다. 도준이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디지털 알리바이는 반박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했기 때문이다. 횡령이 발생한 그 시각 도준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은 집이 아닌 대학병원 응급실의 와이파이망에 접속해 있었고 CCTV에는 그가 아픈 이웃집 아이를 업고 뛰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도준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평소 쌓아둔 치밀하게 계산된 선행의 결과물이었다. 구치소 정문 앞에는 이미 수많은 취재진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고 질문들이 빗발쳤지만 도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군중 속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검은색 세단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차 문이 열리고 최진혁 변호사가 내려 그를 맞이했다.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 예상보다 처리가 빨랐습니다. 진혁의 말에 도준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뒷좌석에 올랐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도준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응시했다. 이제 방어전은 끝났다. 지금부터는 전면전이야. 같은 시각 JM그룹 본사 30층 부회장실은 폭격이라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박민우는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더미를 바닥으로 쓸어버리며 고함을 질렀다. 뭐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 너희 법무팀은 대체 뭐 하는 놈들이야. 내가 준 증거가 그렇게 확실한데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어. 그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변호사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벌벌 떨고 있었다. 민우의 계획대로라면 도준은 지금쯤 차가운 독방에서 절망하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도준은 유유히 걸어 나왔고 오히려 무리한 수사를 주도했다는 비난의 화살이 검찰과 JM그룹을 향해 돌아오고 있었다. 윤세아는 창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지만 눈동자 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만해, 민우 씨. 소리 지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그녀가 냉정하게 말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용의 주도했어. 병원 CCTV라니 마치 이 모든 걸 알고 미리 준비한 것 같잖아. 세아의 말에 민우는 씩씩거리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우연이야. 운이 좋았던 거라고 그따위 무능한 놈이 뭘 알고 준비했겠어. 당장 사람 풀어서 미행 붙여. 놈이 어디서 뭘 하는지 24시간 감시해. 도준을 태운 차는 한남동 자택이 아닌 성수동의 허름한 창고형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이곳은 도준이 현역 시절부터 관리해온 안전가옥이자 유령의 진짜 작전 본부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가자 겉모습과는 딴판인 최첨단 상황실이 드러났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들에는 JM그룹의 주가 그래프 주요 임원들의 동선, 그리고 건설 현장의 CCTV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도준은 옷걸이에 걸려있던 이탈리아산 맞춤 슈트로 갈아입었다. 헐렁한 트레이닝복을 벗어던진 그의 몸은 탄탄한 근육질로 다져져 있었고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더 이상 가정적인 남편이 아니었다. 상황 보고해. 도준이 의자에 앉으며 짧게 명령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정보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브리핑을 시작했다. 현재 JM그룹의 핵심 프로젝트인 드림시티 건설 현장에서 자재 납품 비리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박민우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철근 누락을 지시한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도준은 모니터 화면 속 위태롭게 올라가고 있는 고층 빌딩의 골조를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다. 좋아. 그 녹취록 익명으로 건설 노조와 언론사에 동시에 뿌려. 그리고 김성훈 씨가 넘겨준 사채업자 장부를 국세청 조사사국장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충격적인 뉴스로 발칵 뒤집혔다. 단독 JM그룹 드림시티 제2의 삼풍백화점 되나 부실공사 의혹 일파만파. 아침 뉴스 앵커의 긴박한 목소리와 함께 철근이 엿가락처럼 휘어진 공사 현장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건설 노조는 즉각 총파업을 선언했고 공사 현장은 멈춰섰다. JM그룹의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주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악재가 아니었다.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쓰나미의 시작이었다. 세아는 집무실에서 뉴스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린 혁신 CEO의 이미지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 인터폰이 울렸다. 대표님, 국세청 조사사국에서 나왔습니다. 특별 세무조사 영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비서의 떨리는 목소리에 세아는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조사사국은 저승사자라 불리는 곳이었다. 횡령 혐의를 덮어씌우려 했던 도주는 풀려났는데 정작 자신들이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민우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손을 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가 로비를 위해 만나려 했던 고위 공무원들은 모두 약속을 취소하고 연락을 끊었다. 썩은 동아줄을 잡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위스키병을 통째로 들이키며 분노를 삼켰다. 누구야? 도대체 누가 내 뒤를 캐고 다니는 거야? 그는 자신의 주변에 배신자가 있다고 확신했다. 의심의 화살은 도준이 아닌 자신과 앙숙이었던 다른 임원들에게 향했다. 도준이 짠 이간질의 덫에 완벽하게 걸려든 것이다. 도준은 성수동 아지트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 모든 혼란을 감상했다. 모니터 속 JM그룹의 주가 그래프는 파란색 하락 곡선을 그리며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었다. 팀장님 주가가 목표치인 30% 하락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매수할까요? 진혁이 물었다. 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이야. 미리 설립해둔 페이퍼 컴퍼니 네메시스. 명의로 시장에 나온 매물을 전부 거둬들여. 세아와 민우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의 회사를 헐값에 사들이는 거야. 이것이 도준의 진짜 목적이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닌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빼앗는 것. 그날 오후 퀵서비스 기사가 세아의 집무실로 작은 상자 하나를 배달했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다. 세아는 경계심을 품고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말라비틀어진 붉은 장미 한 송이와 USB가 들어있었다.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자 익숙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그녀와 민우가 도준을 감옥에 보낼 계획을 세우며 나눴던 그날 밤의 대화였다. 그 자식은 금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야. 민우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재생되었다. 세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공포가 엄습했다. 도준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처음부터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있었다. 세아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을 내다보자 건너편 빌딩 옥상에서 누군가가 망원경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소름 끼치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황급히 블라인드를 내리고 주저앉았다. 남편은 무능한 곰이 아니었다. 그는 양의 탈을 쓴 늑대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포식자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민우는 받지 않았다. 불신과 공포가 두 사람 사이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민우는 그때 공사 현장 사무소에서 현장 소장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 누가 녹취록을 유출했어. 내 놈이지 돈 더 받으려고 수작 부리는 거지. 그는 이성을 잃고 날뛰었다. 현장 소장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민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 민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전화를 받았다. 누구야? 수화기 너머에서는 기계적으로 변조된 음성이 들려왔다. 선물은 마음에 들었나? 친구, 이제 겨우 1막이 끝났을 뿐이야. 기대해. 2막은 더 재밌을 테니까. 전화는 끊겼다. 민우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쳐 박살냈다. 강도준. 강도준 내 놈이구나.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하지만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은 아무것도 없었다. 도준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자유로운 상태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히 요양 중인 환자일 뿐이었다. 민우는 두려움을 느꼈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탄창을 확인했다. 이제 법이나 규칙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살기 위해서는 도준을 죽여야만 했다. 도준은 모니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그는 진혁에게 퇴근을 지시하고 홀로 아지트에 남았다. 어둠 속에서 그는 결혼 반지를 꺼내 한참을 바라보다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던져 넣었다.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은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된 연극이었다. 이제 그 무대에 막을 내리고 죄인들을 단죄할 심판의 대를 세울 시간이었다. 도준은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JM그룹의 조직도가 그려져 있었고 세아와 민우의 사진 위에 붉은색 X자가 크게 그어지고 있었다. 다음 타깃은 그들의 자금줄이었다. 김성훈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도준은 그들이 은닉해둔 해외 비밀 계좌를 동결시킬 계획을 세웠다. 돈줄이 마르면 그들의 결속력도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다. 도준은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스위스 케이맨 제도 홍콩 등 조세 회피처의
은행 서버들이 하나둘씩 접속되고 있었다. 유령의 손가락 끝에서 수천억 원의 자금이 증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깥에는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다. 마치 다가올 파멸을 예고하듯 서울의 밤하늘이 번쩍였다. JM그룹 본사 대회의실의 공기는 질식할 듯 무거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회의실 내부를 감싸고 있는 기류는 파멸 직전의 전운 세탄윤과도 같았다. 윤세아는 상석에 앉아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테이블 아래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놓인 모니터 속 주가, 그래프는 붉은색이 아닌 파란색 하락 곡선을 그리며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기분은 참담함을 넘어 공포 그 자체였다. 이사회 임원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패배한 장수를 바라보는 듯 차갑게 식어 있었다. 박민우가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의 셔츠는 땀으로 얼룩져 있었고 항상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자리에 앉지도 않고 소리쳤다. 스위스 계좌가 동결됐어. 누군가가 인터폴에 자금 세탁 혐의를 제보했다고. 지금 자금을 한 푼도 뺄 수가 없다고. 그의 고함 소리에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JM그룹의 최후 비상금이자 세아와 민우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빼돌려 놓은 생명줄이었다. 그 돈이 묶였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뜻과 다름없었다. 세아는 눈을 질끈 감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이명 소리가 들려왔다. 도대체 누구인가? 도준이 풀려난 이후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그들을 조여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무능한 남편이 국제금융망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내부에 또 다른 배신자가 있다는 말인가? 그녀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민우를 향했다. 혹시 그가 자신을 배신하고 돈을 독차지하기 위해 연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 불신의 싹이 트기 시작하자 굳건했던 그들의 공범 관계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때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긴급 뉴스 속보가 송출되었다. 속보, 정체불명의 사모펀드 네메시스 캐피탈. JM그룹 지분 15% 확보. 최대 주주 등극.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정적은 비명으로 바뀌었다. 네메시스. 그리스 신화 속 복수의 여신의 이름이다. 세아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적대적 M&A가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회사를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철저하게 사냥당하고 있었다. 네메시스 캐피탈의 대표가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비서실장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들어와 보고했다. 세아와 민우는 서로를 쳐다볼 겨를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새로운 주인을 맞이해야 하는 패자의 비참함이 그들을 짓눌렀다. 10분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건장한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역광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실루엣과 걸음걸이는 낯설면서도 기이할 정도로 익숙했다. 또각또각 구두굽 소리가 복도를 울릴 때마다 세아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다. 남자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와 조명 아래 섰을 때 세아와 민우는 동시에 숨을 멈췄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머리를 뒤로 넘겨 날카로운 이마를 드러낸 남자. 안경을 벗어던진 그의 눈매는 서늘할 정도로 매서웠다. 그는 다름 아닌 강도준이었다. 집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던 순한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세상을 발 아래 둔 냉혹한 포식자가 서 있었다. 도주는 얼어붙은 두 사람을 무시한 채 상석으로 걸어가 자연스럽게 앉았다. 오랜만이군 여보. 그리고 내 친구 박민우 본부장.
도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아, 이제는 전챔 본부장이라고 불러야 하나. 내가 방금 자네의 해임 안에 서명하고 오는 길이라서 말이야. 도준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자신의 해임 통지서와 함께 그가 저지른 횡령과 배임의 증거들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게 어떻게... 민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도준은 여유롭게 다리를 꼬며 미소를 지었다. 내가 말했잖아, 민우야. 내려오는 길은 훨씬 더 고통스러울 거라고. 네가 내 금고에 조작된 장부를 넣을 때 나는 네가 관리하던 페이퍼 컴퍼니의 서버를 복제하고 있었거든. 네가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애쓰는 동안 나는 너희들의 목줄을 죄일 준비를 끝냈지. 어때 이제 누가 진짜 멍청인지 구분이 좀 가나. 도준의 조롱에 민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세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준에게 다가갔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그동안 나를 속인 거야. 내가 알던 강도준은 어디 갔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도준을 힐난하려 들었다. 도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당신이 알던 강도준은 그날 밤 당신과 민우가 내 집에서 더러운 음모를 꾸미던 그 순간 죽었어.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건 당신들의 탐욕이 불러낸 유령일 뿐이야. 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세아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저절로 뒷걸음질 쳤다. 네메시스 캐피탈은 내 회사야. 내가 지난 10년 동안 은퇴해서 조용히 지내는 동안에도 내 자산은 굴러가고 있었지. 당신이 내 돈을 탐내서 나를 감옥에 보내려 했을 때 나는 그 돈으로 당신 회사를 사들이기로 결심했어.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JM그룹의 절대 권력이 이제는 내가 당신을 파멸시킬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게. 도준아,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줘. 민우가 갑자기 도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무릎을 꿇었다. 자존심이고 뭐고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앞선 비굴한 모습이었다. 다 세아가 시킨 거야.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제발 살려줘. 민우의 배신에 세아의 눈이 커졌다. 박민우,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세아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민우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짐승처럼 엉겨붙어 싸우기 시작했다. 우아했던 CEO와 임원의 모습은 사라지고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추악한 인간의 바닥만이 남았다. 도준은 그 꼴사나운 광경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보기 좋네. 내가 원하던 그림이 바로 이거야. 서로 물어뜯고 파멸하는 것. 그는 경호원들에게 눈짓했다.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떼어놓았다. 민우는 코피를 흘리고 있었고 세아는 머리카락이 산발이 된 채 헐떡이고 있었다. 도준은 그들 사이에 사진 한 장을 던졌다. 두 사람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다. 이건 보너스야. 내일 아침 모든 조간신문 한 면에 실릴 예정이니 기대해도 좋아. 안 돼. 그것만은 제발. 세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불륜 스캔들이 터지면 그녀의 사회적 지위는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매장될 것이다. 회사도 잃고 명예도 잃고 돈도 잃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도준은 몸을 돌려 회의실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의 등 뒤로 세아의 절규가 들려왔다. 당신을 사랑했어. 처음엔 진심이었다고 도준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 입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올리지 마. 역겨우니까. 복도로 나온 도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승리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박민우의 눈빛에서 읽은 것은 체념이 아니라 광기였다. 잃을 것이 없는 자는 무슨 짓이든 저지를 수 있다. 도주는 진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보안팀을 2배로 늘려. 그리고 내 동선을 일부러 노출시켜라. 민우가 마지막 발악을 할 기회를 줘야지. 그날 밤 민우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다. TV에서는 JM그룹의 몰락과 새로운 대주주 강도준에 대한 뉴스가 하루 종일 흘러나왔다. 강도준, 죽여버릴 거야. 그는 깨진 거울 조각을 쥐고 자신의 손바닥을 그었다. 흐르는 피를 보며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대포폰을 꺼내 어둠의 심부름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가장 실력 좋은 놈들로 준비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오늘 밤 강도준의 숨통을 끊어놔. 도준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안전 가옥의 테라스에 서서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강바람이 차가웠지만 그의 뜨거운 복수심을 식히기에는 부족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임을.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와라 박민우. 내 놈의 그 추악한 욕망을 내 손으로 직접 끝내주마. 어둠 속에서 도준의 눈빛이 사냥꾼의 형형한 광채를 뿜어냈다. 새벽 2시 고요하던 안전가옥 주변의 숲에서 새들이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다. 검은 옷을 입은 킬러들이 은밀하게 접근하고 있었다. 도준은 이미 그들의 기척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불을 끄고 소파 뒤에 몸을 숨겼다. 이것은 단순한 습격이 아니었다. 도준이 민우를 끌어내기 위해 마련한 피로 물든 마지막 무대였다. 현관문의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들리고 차가운 금속성의 찰칵 소리가 정막을 깼다. 전쟁이 시작되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안전 가옥의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창문을 깨고 침입한 4명의 킬러들은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들고 능숙하게 대형을 유지하며 내부로 진입했다. 그들은 프로였고 수많은 청부살인을 처리해온 베테랑들이었지만 이 공간에 들어선 순간 본능적인 오한을 느꼈다. 인기척은커녕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집 안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했다. 리더가 수신호로 2층을 가리키자 2명이 계단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하지만 그들이 계단의 첫 번째 칸을 밟는 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왔다. 유악, 단말마이 비명과 함께 앞서가던 킬러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그의 발목에는 투명한 와이어가 감겨 있었고 균형을 잃은 틈을 타 어둠 속에서 날아온 묵직한 물체가 그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다. 당황한 동료들이 소리가 난 쪽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지만 총알은 허공을 가르거나 벽에 박힐 뿐이었다. 이미 도주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는 유령처럼 이동하며 적들의 시야 사각지대에서 그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었다. 도준에게 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그가 설계한 완벽한 사냥터였다. 나머지 킬러들이 등을 맞대고 주위를 경계했지만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그때 부엌 쪽에서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신경이 곤두선 킬러 1명이 그쪽으로 총구를 돌리고 방가쇠를 당기며 달려들었다.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가 코너를 도는 순간 매복해 있던 도준이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고 도준은 킬러의 명치를 강타하여 단숨에 기절시켰다. 놈들이 가진 것은 총이었지만 도준이 가진 것은 어둠과 압도적인 전투 센스였다. 이제 남은 건 리더를 포함한 2명뿐이었다. 리더는 식은땀을 흘리며 후퇴를 명령하려 했지만 무정위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려올 뿐이었다.
외부 통신이 차단된 것이다. 나와 숨지 말고 나오라고. 그가 공포를 감추기 위해 허공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그 순간 리더의 뒤에 서 있던 부하가 컥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도준이 소리 없이 다가와 경동맥을 제압한 것이다. 리더가 황급히 뒤를 돌았지만 그의 눈앞에는 이미 차가운 총구가 겨누어져 있었다. 도준의 눈빛은 무심할 정도로 차분했다. 총 버려. 도준의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명령했다. 리더는 떨리는 손으로 총을 바닥에 내려놓고 양손을 들었다.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누구냐 너? 리더가 더듬거렸다. 도준은 대답 대신 리더의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VIP라는 발신자명으로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다. 도준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하여 바닥에 있는 킬러가 똑똑히 들을 수 있게 했다. 어떻게 됐어? 처리했어. 그 자식 죽은 사진 찍어서 보내. 당장 수화기 너머로 박민우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술과 약물에 취한 듯 불안정하고 다급한 목소리였다. 도준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실망이군 민우야. 고작 이런 놈들을 보내서 나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도준의 목소리를 들은 민우의 숨소리가 거칠게 멈췄다. 공포와 절망이 전화선을 타고 전해져 왔다. 강도준, 네가 왜 전화를... 네가 보낸 친구들은 지금 바닥에 누워서 쉬고 있어. 아주 깊은 잠에 빠졌지. 도준은 킬러 리더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말했다. 살인교사 혐의가 추가되겠군. 횡령과 배임으로는 형량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네가 알아서 무덤을 깊게 파주는구나. 민우는 비명을 지르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도준은 녹음된 통화 내용을 저장하고 킬러 리더의 무릎을 총으로 쏘아 도망치지 못하게 만들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얌전히 있어라. 내 놈들이 풀어야 할 게 많을 거야. 도준은 아지트를 빠져나와 주차해둔 검은색 스포츠카에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맹수처럼 포효했다. 그는 지금 도망치는 민우를 잡으러 가는 길이었다. 휴대폰 위치 추적 앱에는 민우의 신호가 인천항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밀항을 시도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도준은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도심의 도로 위를 차가 미끄러지듯 질주했다.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전쟁의 북소리처럼 들렸다. 한편 윤세아는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다. 민우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뉴스에서는 JM그룹의 압수수색 소식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도준이 보낸 음성 파일이었다. 파일을 재생하자 민우가 킬러에게 살인을 지시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세아는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다. 미친놈. 진짜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 그녀는 민우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이 그 공범으로 엮일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세아는 살기 위해 민우를 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즉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민우의 범행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그가 자신을 협박했다고 거짓 진술을 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도준이 이미 그녀와 민우가 공모했던 모든 대화와 정황 증거를 검찰에 넘겼다는 사실을. 그녀가 발버둥 칠수록 수렁은 더 깊어질 뿐이었다. 밖에는 천둥이 치고 있었고 한때 여왕처럼 군림했던 그녀는 이제 벼랑 끝에 몰린 초라한 죄인일 뿐이었다. 인천항 컨테이너 야적장.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박민우는 차를 버리고 밀항선 브로커가 알려준 접선 장소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진흙탕에 구두가 빠지고 옷이 엉망이 되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길, 왜 안 오는 거야? 그가 컨테이너 사이에 숨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갈 뿐 아무도 받지 않았다. 이미 도준이 손을 써둔 것이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민우가 숨어있는 곳을 비췄다. 도준이 차에서 내려 우산을 쓰고 천천히 걸어왔다. 빗속을 뚫고 걸어오는 그의 실루엣은 저승사자 그 자체였다. 민우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오지마 오면 죽여버릴 거야. 그는 공포에 질려 눈물과 콧물을 흘리고 있었다. 한때 대기업 임원으로서 거들먹거리던 위험은 찾아볼 수 없었다. 도준은 묵묵히 그에게 다가갔다. 민우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지만 도준은 가볍게 피하고 그의 명치를 걷어찼다. 이옥, 민우가 진흙탕에 처박혔다. 도준은 쓰러진 민우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워 컨테이너 벽에 거칠게 밀어붙였다. 살려달라고 빌어봐. 혹시 알아 내 마음이 약해질지. 도준이 차갑게 비웃었다. 민우는 덜덜 떨며 도준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도준아 친구잖아. 한 번만 봐줘. 내가 다 잘못했어. 돈도 다 돌려줄게. 제발 감옥만은. 그의 비굴한 애원에 도준의 표정은 더욱 싸늘해졌다. 친구, 넌 그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어. 넌 내 친구가 아니라 내 인생에 낀 기생충이었을 뿐이야. 도준은 주먹을 들어 올렸지만 때리지 않았다. 대신 민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멀리서 경찰차에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수십 대의 순찰차가 야적장으로 진입하며 붉고 푸른 경광등이 빗속을 어지럽혔다. 널 때리는 것도 내 손이 더러워질 것 같군. 법이 너를 심판하게 두겠다. 그게 너에게는 더 지옥일 테니까. 도준은 뒤로 물러나 경찰들이 민우를 애워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민우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도준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경찰팀장이 도준에게 다가와 격려했다.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킬러들도 모두 검거했습니다. 결정적인 녹취 증거 덕분에 살인교사 혐의 입증은 문제 없을 겁니다.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변호사가 곧 도착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겁니다. 도준은 연행되어가는 민우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잃어버린 지난 시간과 신뢰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도준은 젖은 옷을 털어내며 차에 올랐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순서가 남아있었다. 윤세아. 그녀와의 악연을 끝내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었다. 도준은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다. 그는 차를 돌려 서울로 향했다. 오늘 열릴 임시 주주총회는 JM그룹의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도 화려한 피날레가 될 것이다. 아침 9시 JM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에는 윤세아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다. 도준이 자신에게만은 자비를 베풀어 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하지만 회의장 문이 열리고 도준이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희망은 산산이 조각났다. 도준의 뒤로 수사관들이 따라 들어왔기 때문이다. 도준은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 네메시스 캐피탈의 대표이자 오늘부로 이 회사의 새로운 주인이 된 강도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당당하고 힘이 넘쳤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세아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도주는 그녀를 한번 쳐다보고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오늘 저는 회사의 미래를 논하기 전에 지난 경영진의 추악한 비리를 낱낱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화면에는 세아와 민우가 빼돌린 자금 내역과 불륜의 증거, 그리고 살인 청부의 정황이 담긴 차트가 띄워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세아는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다. 거짓말이야, 다 조작된 거야. 그녀가 발악했지만 이미 수사관들이 그녀의 양팔을 붙잡았다. 윤세아 씨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살인교사 방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감촉에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끌려가면서 도준을 바라보았다. 도준은 그녀를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증오도 사랑도 없었다. 오직 완벽한 단절만이 있을 뿐이었다. 끝났군. 도준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을 내려왔다. 주주들과 임직원들이 그에게 길을 터주었다. 어떤 이들은 경외의 눈빛으로, 어떤 이들은 두려움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멈추지 않고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맑게 갠 파란 하늘이 그를 방였다. 폭풍은 지나갔고 썩은 가지들은 모두 잘려나갔다. 이제 그는 폐허가 된 땅 위에 새로운 집을 지어야 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믿음직한 동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되찾은 자기 자신이 있었다.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판사가 이혼 조정 성립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졌다. 이로써 원고 강도준과 피고 윤세아의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 짧은 한 문장으로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허무하게 종결되었다. 죄수복을 입고 피고석에 앉은 윤세아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당당한 여성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늙어버린 중년의 여인만이 그곳에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다. 도주는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펜을 내려놓는 동작조차도 정갈하고 단호했다. 세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여보, 아니 도준 씨. 나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야. 내가 평생 일궈온 회사도 당신도 내 인생도 전부 그녀의 눈에서 뒤늦은 후회와 원망이 섞인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하지만 도준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는 재킷을 고쳐 입으며 차갑게 내뱉었다. 당신이 일군 건 아무것도 없어. 탐욕으로 쌓은 탑은 무너지는 게 순리일 뿐이야. 남은 생은 그 바닥에서 기어다니며 참회하도록 해. 법정을 나선 도준은 쏟아지는 햇살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법원 앞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지만 그는 경호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용히 채 올랐다. 이제 그에게는 개인적인 복수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다. 바로 무너진 JM그룹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 그는 운전석에 앉은 최진혁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로 가자. 썩은 살을 도려냈으니 이제 새 살이 돋게 해야지.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고 도주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법원 건물을 보며 지난날의 악연을 완전히 털어냈다. 그 시각 남북요도소의 독방에 수감된 박민우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입소 첫날부터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한때 대기업 임원이라는 직함은 이곳에서 그를 보호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수감자들의 먹잇감이 되게 만들었다. 어이 박 상무, 병이 청소 다 했어. 냄새나잖아. 똑바로 안 해. 덩치 큰 수감자가 민우의 뒤통수를 때리며 낄낄거렸다. 민우는 칫솔 하나를 들고 바닥을 기며 변기를 닦고 있었다. 그가 도준에게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고 조롱했던 그 말이 끔찍한 부메랑이 되어 그를 덮친 것이다. 민우의 손은 터지고 갈라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고급 로션만 바르던 고운 손은 이제 더러운 오물을 만지는데 익숙해져야 했다. 밤이 되면 좁은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공포에 떨었다. 킬러를 고용해 친구를 죽이려 했다는 죄목은 교도소 내에서도 악질로 취급받아 그 누구도 그를 인간 대접해주지 않았다. 그는 잠이 들 때마다 도준이 자신을 내려다보며 짓던 차가운 미소를 꿈꿨다. 내려오는 길은 훨씬 더 고통스러울 거야. 도준의 예언은 저주처럼 그의 현실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다. 여자 교도소에 수감된 윤세아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봉제 공장에서 하루 10시간씩 재봉틀을 돌려야 했다. 경영 전략을 짜던 명석한 두뇌는 단순 반복 노동 앞에서 무용지물이었다. 작업 반장이 다가와 그녀의 결과물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따위로 해서 밥값 타겠어 711I 4번. 오늘 저녁은 굶고 싶어. 반장의 호통에 세아는 황급히 바닥에 떨어진 1000 조각을 주워 담았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들이었다. 그녀의 손톱은 다 부러졌고 피부는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다. 가끔 면회 시간이 되면 그녀는 혹시나 도준이 찾아오지 않을까 기대하며 입구 쪽을 서성거렸다. 하지만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은 빚쟁이들을 대신해 독촉하러 온 변호사들 뿐이었다. 그들은 세아 명의로 된 남은 재산마저 가압류하겠다는 통지서를 들이밀었다. 이봐요. 나 JM그룹 회장이었어요. 내가 나가기만 하면 당신들 다 가만 안 둘 거야. 세아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교도관의 차가운 제지뿐이었다. 7114번. 조용히 해. 독방 가고 싶어. 철창에 갇힌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다. 1년 후 JM그룹은 강도준의 지휘 아래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도준은 네메시스 캐피탈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부실 계열사를 정리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무엇보다 민우와 세아가 부당하게 해고했던 직원들을 다시 불러들였다. 복직한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도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회장님 돌아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도준은 그들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저는 회장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 일할 터전을 지키는 관리인일 뿐입니다. 도준은 실제로 회장직을 고사하고 전문 경영인을 영입했다. 그는 대주주로서의 권한만 유지한 채 경영 일선에서는 한 발 물러났다. 권력의 맛에 취해 괴물이 되었던 두 사람을 보며 자신은 절대 그 길을 걷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사재를 털어 범죄 피해자 지원 재단을 설립했다.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가진 힘을 가장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라 믿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닌 치유의 조력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어느 늦가을 오후 도준은 마지막으로 교도소를 찾았다. 민우와 세아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접견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민우는 1년 사이 10년은 늙어 보였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샜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멍하니 허공을 맴돌았다. 도준이 수화기를 들자 민우가 흠칫 놀라며 그를 쳐다보았다. 도준아, 나 좀 꺼내줘. 영치금이라도 좀 넣어주라. 여기서 죽을 것 같아. 애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 민우는 체면도 없이 울먹이며 구걸했다. 도준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우야, 기억나나? 네가 내 집 소파에 앉아서 했던 말. 감옥밥이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고 했었지. 그 말이 씨가 되어 네가 먹고 있군. 도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나는 너를 용서하러 온 게 아니다.
네가 망가진 꼴을 보며 즐기러 온 것도 아니야. 단지 내 과거의 한 부분을 완전히 잘라내러 왔을 뿐이다. 너는 이제 내 친구도 적도 뭣도 아니야. 그냥 잊혀질 죄수 번호일 뿐이지. 도주는 민우의 애원을 뒤로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다음으로 만난 새아는 도끼가 빠진 채 껍데기만 남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도준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이겼어. 만족해.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도준은 고개를 저었다. 이 싸움의 승자는 없어. 우리 모두 잃어버린 게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나는 떳떳한 내일을 살 수 있어. 당신은 과거의 영광에 갇혀서 평생을 괴로워하겠지만. 도준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다. 당신이 숨겨뒀던 마지막 차명 계좌, 내가 찾아서 전액 기부했다. 이제 정말 당신은 빈털털이야. 새아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그녀가 출소 후 재기를 꿈꾸며 남겨둔 마지막 희망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내 마지막 목숨줄이었는데. 그녀가 절규하며 유리를 두드렸다. 교도관들이 달려와 그녀를 제지했다. 도주는 일어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돈이 있으면 또다시 누군가를 짓밟으려 했을 거야. 그 싹을 자르는 게 내 마지막 배려다. 가난하고 낮은 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배워. 사람답게 사는 법을. 도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갔다. 등 뒤에서 새아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교도소 정문을 나서자 붉게 물든 노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도주는 옷깃을 여미지 않았다. 가슴 속에 묵혀있던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다가 이내 피식 웃으며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건강 챙겨야지.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그는 휴대폰을 꺼내 김성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훈 씨,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습니까? 진혁이랑 다 같이 삼겹살이나 구워 먹죠. 제가 아주 맛있는 집을 압니다. 도주는 차를 몰고 한강변으로 향했다. 라디오에서는 평화로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생각에 잠겼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고 악을 응징했으며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웠다. 이제 그에게는 그를 믿고 따르는 진정한 친구들이 있고 그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겠지만 그 흉터는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훈장이 될 것이다. 그는 차를 세우고 강가를 걸었다. 저 멀리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졌다. 도주는 난간에 기대어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안경 너머의 눈빛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대신 깊고 고요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잘 가라 윤세아. 잘 가라 박민우. 그리고 고생했다 강도준. 그는 강물을 향해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마치 지난날의 자신과 작별 인사를 하듯이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형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고기 탄다고요. 빨리 가시죠. 진혁과 성훈이 손을 흔들며 그를 부르고 있었다. 도주는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어둠은 물러가고 그의 앞길에는 환한 가로등 불빛만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와의 당당한 주인공이었다. 도준이 동료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가는 뒷모습 위로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쏟아져 내렸다. 선을 넘은 자들은 파멸했고
선을 지킨 자는 구원받았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현실에서는 보기 힘든 완벽하고도 통쾌한 결말이었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처럼 강도준의 앞날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가고 마침내 그에게도 진정한 봄이 찾아온 것이다.